정치 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친문 핵심 인사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뒤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전에 임 전 실장은 기자회견을 했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서 저녁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공천 확정까지는 지도부의 의결이라는 수순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달라라는 건데 민주당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수석님? 달라지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도 임종석 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정중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렇게라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결정이 달라지기는 저는 이미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다른 거는 다 곁가지예요. 전략 공간에서 결정하는 과정 이런 건 다 곁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가 아주 오래전부터 임종석 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이미 굳혀놓은 상태라고 여겨지죠. 그러니까 그동안 면담 요청도 한 번도 안 했고 무려 15차례 가까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걸 한 번도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반 이재명 이런 지지자들이 꽤 됐어요. 윤석열 후보 찍은 사람도 있죠. 그때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임종석 실장을 빨리 선거 캠프에 결합을 시켜라. 임종석 실장은 기다렸고 대기했고 이재명 후보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꽤 오래전부터 경쟁자라고 생각을 한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종석은 안 돼. 이것을 굳혀놓은 상태라고 저는 해석하고 그 방증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달라지기는 어렵다. 정해진 수순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에 이제 근거를 여러 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관님은 지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민주당의 이제 역대급 그 공천 갈등 상황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로 그 내관이 이제 거의 폭발한 상황인데 뭐 재고 요청 한 번에 결정이 달라질 수 있었다면 애초에 저런 일을 벌이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최 수석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래된 어떤 그 임종석 실장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구원 같은 게 있나 싶긴 한데 그걸 뭐 저희들은 알 길은 없고요. 예. 저는 나름대로 어제 저런 결정이 엄청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 그 이재명 대표의 저 심리 상태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무슨 생각이 얼핏 들었는가 하면 왜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는 원래 있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게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옥죄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위기의식이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왜 체포 동의안 가결이 됐잖아요. 예. 그 가결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매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그 구치소에 있는 몇 시간 동안 제가 보기에는 그때 엄청난 각오와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완벽하게 이재명 사당 혹은 물 샐 틈 없는 방탄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자신이 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 배제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모르지 않지 않았을까요? 다 알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경하게 저렇게 이 정면 돌파를 택한 거는 그때 이제 그런 충격과 결심과 앞으로 총선을 통해서
그 방탄정당을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와 굳은 결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왜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예. 시스템 공천에도 정량 평가 부분이 아닌 정성 평가의 부분은 이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개입될 그렇죠. 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뭐 지역구 대상 여론조사도 실시하죠. 여론조사라는 게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을 마사지하면서 전체 공천 결과를 애초에 짜놓은 그런 시나리오대로 심사 과정을 맞추어 가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후폭풍이나 이 파장, 파열음은 충분히 예상 됐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뭔가 이제 향후에 이 총선 이후에 당권, 대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절박한 절실함 이런 위기 의식이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마이웨이 강경하게 정면 돌파로 몰고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해석 불가예요. 완벽한 방탄 정당을 만들겠다 이것도 해석 불가인 것이 예. 이제 체포동의안 올라올 일은 없잖아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예. 그럼 결국은 뭐 법정 구속 뭐 이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총선에서 패배를 하면 국회를 계속 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수 정당이 돼버리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방탄 정당 그걸 위해서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가 친명, 친문 이 대결 구도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패권 경쟁에서의 씨앗을 아예 애초에 제거하는 뭐 이런 식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경쟁이 없는 정당 정치는 없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군사독재 정권 말고는 없거든요. 예. 그래도 실패했죠. 김대중 소위 제왕적 총재 시절이라고 했던 김영삼,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소위 말해서 비주류나 이런 것은 인정을 했고 원내대표 직선제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전에는 총재가 임명했거든요.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도 되고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쟁의 환경을 완벽하게 정리한다 이거는 불가능한데 과연 또 그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것도 기가 막힐 노릇이고 소위 말해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번에 임종석 실장을 저렇게 하면서 네. 임 실장님이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내에서 그야말로 정치적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오히려 포지셔닝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서 장래 경쟁자를 제거하겠다. 이러면은 만질수록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개인적 사감, 정치적 감정 말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저도 민주당 정치를 20년 이상 이렇게 현역으로서 해보고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해석 불가 조치예요. 그러면 해석은 예. 한 가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거하려다가 더 크게 키워놓은 꼴이 된 거라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럼 한 가지 남은 설명 그냥 이재명 대표의 퍼스널리티에 기인하는 거 아닐까. 뭔가 전에 자기한테 일정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끝까지 뭔가를 아니 근데 임종석 실장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임 실장님이 무엇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비명계 의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임종석 이름 석자로 친문 의원 내지는 비명 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소리 없이 바람처럼 영향을 미쳐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지게끔 하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재명 대표의 논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다 뒤엎여지는 거예요. 개항을 나갈 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나간다는데 뭔 딴소리냐 해서 개항일 출마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분들한테 그전에 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도 공감을 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서 사법 리스크, 체포동의안 이런 문제는 똘똘 뭉쳐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정부 책임론이냐 임종석 실장을 그게 전략공간위 관계자나 여기는 나오잖아요. 전 정부 책임 있는 자가 험지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전 정부 책임론에 그러면 동조한 건지 운동권 청산론에 동조한 건지 이게 도대체 논리적으로나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가 이렇게까지 상징성을 갖게 됐음에도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은 정말 해석 불가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건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정책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반발에 대해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같은 뿔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 한다. 우리는 명문 정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말씀들이 제 귀에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고요. 며칠 전에도 뭐 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한 고통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제 홍영표 대표가 원내대표가 그 의총 끝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혁신이라는 게 물론 가죽을 벗기는 고통. 근데 남의 가죽을 벗기는데 뭐가 아프겠습니까? 자기 가죽을 벗겨야 아프지. 그러니까 자기 가죽은 하나도 안 벗기면서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뭐 고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찰 노릇이고 제가 듣기에도 네. 오늘 저 말씀은 좀 되게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 아까 임 전 실장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저 정도 수위로 이제 발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임 전 실장의 행보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임 전 실장도 오늘 재고 요청을 하면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기대는 안 했을 것 같고요. 다음 행보를 위한 어떤 수순, 명분 축적용이 아닐까 싶은데 다음 행보가 무엇이 될지는 저도 참 가늠하기가 지금 힘듭니다. 당에 남을지 아니면 이 당을 떠나서 다른 데로 옮길지 그거는 아마도 저는 이 보면 임종석 전 실장만 해도 당내 지금 현역 의원들하고의 뭐라 그럴까 레포나 이제 그 유대는 좀 덜한 것 같고 오히려 당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좌장 역할은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더 하실 게 아닌가 싶어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행보에 따라서 이제 당내에 있는 비명계 의원들이 같이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임 전 실장도 같이 합류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요 각 개개인들의 지역구에 따라서 개인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 중심이 되는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막 규합해서 집단 행동을 하기에는 조금 지금 상황이 총선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힘들어 보일 텐데 예. 아무튼 임 전 실장 입장에서는 그냥 당에 남아서 혹여 이번 총선이 민주당에 이런 이유로 해서 민주당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책임을 묻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뭐 후위를 도모하는 그런 선택도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조금 이제 성질상 다른 게 있어요. 민주당을 이제 탈당했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낙연 신당에 가 계시거나 이준석 신당에 가 있는 그분들도 민주당에 이 뿌리를 두고 오랫동안 민주당과 함께 정치를 해온 분도 있고 예. 조응천 의원처럼 2016년도에 영입이 돼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적어도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친문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민주당의 적자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어디 이사 오거나 혹은 또 꿔다는 보르자루와 같이 그렇게 정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야말로 민주당 정치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탈당을 안 하고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비명계 의원들하고는 조금 구분되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임 전 실장도 당에 그냥 잔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탈당 보시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영표 의원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공관위가 전략지역구 요청을 몇 곳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이제 친문의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어제 의총에서도 현재 민주당 공천 상황을 강하게 성토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비판을 계속 이어갔는데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가는 분들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헌신해서 일해왔고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도 확실한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홍영표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 수순을 밟게 될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파장은 어디까지 전개될지 주목이 돼요. 저는 컷오프 됐다고 보고요. 그야말로 저는 이제 홍영표 의원 표현이 피를 묻혔다. 피를 묻혔다고. 상대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피철갑이라고 했나요? 근데 저는 가장 비열한 방식의 지금 컷오프와 공천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힘 있는 사람은 공천 주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사무총장 등등등 아닙니까? 여기는요 오히려 불공정하게 자신들 단독 공천을 획득을 해내거나 추진을 하고 있어요. 경쟁자를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정치적 이물질을 제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끝까지 계속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요 저러질 않았어요. 네. 저렇게 정말 빈틈없이 정치적인 상대편, 비주류 이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제거. 지금 쭉 따져보면요. 여기에 거론 홍영표 의원 등등과 같이 컷오프 되지 않은 의원 중에 경선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네. 비명 의원들 중에. 거기도 사실은 다 자객 공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객들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기반을 쌓고 자산을 쌓고 정치적으로 성장해서 현재 비명 반명 국회의원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쌓아온 분들이 아니고 민주당의 특이한 구조, 권리당원이나 강성당원에 의해서 반명 의원들은 무명의 친명 누군가 가서 경선을 하게 되면 바로 박빙구도로 가게 돼요. 아무 자산을 쌓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도 이게 지금 곳곳에 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특이한 유권자 경선에서의 유권자 구조상 경선을 통해서도 낙마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요 김우영 은평구청장 했던 김우영 네. 반면 강병원 의원하고 강원도당위원장인데 지금 가서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김우영이 강병원 의원하고 경쟁 우위에 설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조금 전에 홍영표 의원의 그 싱크를 보내드리면서 이게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왔던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그러면 이제 원심력은 점점 커지는 계기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보세요. 쌓여가고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설사 이제 당을 나간다 했을 경우 이제 행선지가 어디가 될 거냐 하는 거를 살펴보면 그 행선지가 바로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서른 의원도 그랬고 이제 박영순 의원 정도는 지금 새로운 미래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행선지를 뭐 이낙연 신당 이렇게 밝히질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엔 서른 의원도 경선 과정에서 거의 뭐 이낙연 그 전 총리의 캠프에 네. 거의 좌장 노릇 하다시피 하신 서른 의원도 지금 탈당하면서 새로운 미래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걸로 봐서 네. 저는 앞으로 이제 탈당 의원 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탈당을 해도
뭐 무슨 연대, 무소속 연대나 이런 거는 몰라도 이낙연 신당에 직행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과 호남의 지역을 둔 의원들하고는 또 결이 다르죠. 생각이 예. 다르죠. 호남만 해도 이제 1대1 구도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이제 돌아오는 경우를 상정을 해서 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이제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분들은 이제 나가도 이렇게 쉽게 출마를 결정하기는 또 힘든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그게 이제 탈당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도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면서 임종석 전 실장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 탈당자가 속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게 아마 험지 출마 얘기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물었으니까 이제 탈당자가 속출하는 거 이번에 하위 심사 결과 통보 이후에 네 번째 서른 의원까지 탈당 선언한 거 뭐 이 부분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을 빗대어서 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공천이라는 게 예민하고 복잡하고 총체적인 전략이 없으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전국을 놓고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건데 우선은요 하위 20% 문제는 4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4년 전에는 나 하위 20%라고 셀프 오픈하고 이런 거 한 건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불출마, 자발적 불출마를 하거나 20% 중에 설득에 의해서 불출마를 하거나 아니면은 경선에 나갔어요. 100% 이겼어요. 경선에 나가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셀프 오픈한 의원들이 있고 예. 그게 이제 이 관리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를 못 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자기가 하위 20%라고 셀프 오픈을 해버려요. 그다음에 경선을 해도 감점을 해도 지금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이 35% 중진들 감점 받아도 이기잖아요. 네. 원래 4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강성권리당원 이런 이제 유권자 구조가 경선의 유권자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야말로 감점받고 경선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감점받은 의원들이 불리해요. 그다음에 정성평가를 강화하고 게임을 앞두고 룰을 만지는 거는 그거는 의심을 살 수 있고 신뢰를 상실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관리 과정에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이런 불신들이 더 팽배해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대표가 그런 것을 점검 내지는 준비하지 아니하고 경기에 질 것 같으니까는 나간다. 그다음에 탈당은 자유다.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비주류는 그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비주류는. 그런데 당대표가 탈당은 자유다. 경기에 질 것 같으니까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고 배째라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역대 최악의 그거는 발언이에요. 이 갈등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 시각이 지금 주된 이 시각과 굉장히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저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잖아요. 지난주 본회의, 그러니까 지난주에 의총에서 뭐 15명 정도 의원들이 그 반발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한 이후인가요? 직후인가요? 거기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막 웃으면서 동료 의원들하고 셀카 찍고 같이 인증샷 찍고 경선을 앞두고 있는 그 소위 친명 찐명 의원들하고 막 인증. 저는 본회의장 안에서 아니 그 4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의원들 가운데에는 낙천돼가지고 상심해 있을 의원들도 그 자리에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서 저 일부 의원들은 정말 최소한의 공감 능력도 없나. 철없는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저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 예.
그 이재명 대표가 그 한가운데서 웃고 같이 사진 찍고 이 장면이 저는 이번 총선 앞두고 민주당의 이 공천 심사 과정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장면이다. 저는 두고두고 그 장면은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발표에서는 친명으로 꼽히는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도 전략 지역으로 이제 요청이 됐는데, 자 이제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전략 공천을 할지 아니면 경선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컷오프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상 공천 배제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어떤 기준들이라고 제시를 하는 걸까요, 지도부는? 근데 원래 전략 지역을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정말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의 역사와 족보를 보면 문재인 대표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때 반문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가 친문 패권 공천할 것이다. 그랬을 때 대표가 공천 안 하고 시스템이 하게 하겠다. 이게 시스템 공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저도 일제를 했고 또 제가 문재인 대선 승리 이후에 이기고 난 다음에 한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해서 제가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시스템 공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 공천, 전략 지역을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현역이 구속되거나 예. 혹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출마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현역이 탈당했을 때, 뭐 이런 지역들이 전략 지역이에요. 그런데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면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서 이런 전략 지역구 요청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아시다시피 홍영표 의원의 지역은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후보 누가 가도 이길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본선 경쟁력에 사실은 전혀 해당이 없는 그야말로 황금 지역구거든요, 민주당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걸 납득할 수가 없다. 근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여론조사. 여론조사상에는 설문을 어떻게 용어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마사지하면 충분히 그런 알겠습니다. 결과가 예. 나올 수가 있죠. 민주당의 공천 갈등 앞으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장관님? 국면 전환의 계기는 제가 보기에 지금 당 지도부는 작정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작정을 하고 지금 이 심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의 어떤 수습책이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국면 전환책이나. 결국은 홍영표 의원이나 이 임종석 전 실장이 최종 결론에 대해서 어떤 거취, 행보를 보이느냐 하는 게 이제 국면 전환의 계기랄까. 그게 만들어지겠지. 저는 당 지도부 쪽에서 국면 전환의 계기를 제공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요 부분 그걸 진수희 장관님한테 물어보시면은 어떡해요. 저는 뭐 총선을 넘어서는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됐다. 총선 이후에도 과연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상실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분열과 갈등의 긴 터널로 총선 넘어서도 들어가는 아주 끝이 없는 긴 터널로 들어가는 계기가 이번 총선 공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네. 이쯤 하려면은 말이에요. 대표를 비롯해서 공천 핵심 라인들이 먼저 몸을 던지고 우리는 진짜 이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 공천을 혁신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먼저 주류에서 헌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까닭과 이유를 분명히 근거를 분명히 제시를 하면서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이번 공천의 테마가 혁신이라면은 예. 그것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 상태에서 반대쪽만 그렇게 제거를 하고 하니까 혁신과 통합이라는 두 기둥을 빨리 다시 살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제 수석님께서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중진들의 어떤 희생이 나와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는데 지금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 저는 애당초 이재명 대표는 출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총선 불출마할 것이다.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럼 대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천 핵심 라인들이 오히려 자신의 경쟁자를 부당하게 다 제거하고 단독 공천 받잖아요. 이거는 이제 헌신 차원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공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느 칼럼에서 이런 걸 읽고 제가 공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 공천 과정 중에 정당한 것도 있어요. 당연히 컷오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당연히 하위 20%에 들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정당한 조치마저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저항과 문제 제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것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리더십의 문제이고 능력의 문제이고 자세와 태도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고쳐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는 임종석 문제를 기점으로 네. 절망적인 상황으로 갔다. 그게 더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친윤 인사들이 대거 생존했다는 비판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반론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더 들어보시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개파라든가 어디 출신이라든가 어떤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여전히 친윤계인 권성동, 이철규 의원의 공천 확정,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의 양지 출마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는데요. 비대위원장의 대답으로 납득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부분적으로는 납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은 친윤 현역은 거의 생환, 예. 친윤 신인들은 거의 행사. 낙천, 횡사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친윤의 파이가 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렇게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된 이유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믿는 구석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쌍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 하나는 당 밖에 이제 존재하는 개혁신당 때문에도 조심스러울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던 반면에 네. 공관위원회나 이제 비대위 입장에서는 바로 그 두 가지가 아주 과감한 물갈이나 인적 쇄신을 하는 데는 핸디캡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공천 심사에 처음 임할 때는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고심이 깊었을 텐데 네.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옆집에 민주당이 워낙에 시끄러우니까 조금은 이제 안도하면서 조용조용하게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공천 심사를 해 나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시끄러운 민주당 공천, 아주 조용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국힘 공천 이게 굉장히 이제 대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시끄럽다 그래서 무조건 실점이고 조용하다 그래서 무조건 득점인 경우는 전 아니라고 보는 게 시끄러운 공천이라도 그것이 인적 쇄신이나 공천 혁신 때문에 시끄러웠다면 그거는 분명히 득점 요인이지 예. 실점 요인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 시끄러운 공천은 전적으로 개파 공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실점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인데 그 이유가 물론 이제 현역 의원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이제 경선 기회를 부여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 관리가 가능한, 그러니까 갈등이 있더라도 지도부 입장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 정도가 된 거죠. 왜냐하면 여당 프리미엄 때문에 줄 수 있는 당근, 그다음에 약간 뭐라 그럴까 채찍이랄까? 예. 뭔가 알려지지 않은 뭐 개인적인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설사 반발하더라도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조용하고 안정된 공천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득점 실점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한국 정치판이라는 게 자기가 잘해서 득점하지는 않잖아요. 상대편의 반사이익이다. 실수나 이걸로 반사이익을 얻는 거고 선거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예. 한쪽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한쪽이 반사이익을 얻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천 결과를 가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보다는 결국은 이제 제로섬 게임에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국민의힘이 조금은 유리한 위치에 올라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공천 끝나고 한 달여 남은 시간에 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한 달 전에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처음에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 공천이나 선거에 임했던 국민의힘이 지금 여유를 되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자만감으로 바뀌고 오만하게 되면 거기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되도록 이제 비대위나 선대위 차원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공천은 제가 보기에는 역대 최악의 공천이에요. 어떤 부분이요? 우선은 기득권 공천이잖아요. 보통 특히 이제 영남 지역의 현역 의원 교체율이 지난번 같은 경우 TK 같은 경우 60%가 넘었거든요. 근데 교체를 안 한다는 거는 뭐냐면 기존에 우리 잘했으니까 그대로 이 멤버대로 간다. 그래서 그건 어찌 보면은 오만하고 국민들한테 뭐 이렇게 좀 파렴치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교체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기득권 공천이고요. 그러다 보니 평균 연령이 58세를 넘었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번 국회 대비하면은 한 3세 가까이 또 높아졌어요. 지난 국회도 높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노세한 공천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진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계기성이 강하게 작동한 게 김건희 특검 공천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 공천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사 제재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칭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과감하게 교체하지 못하는 하나의 그 허들로 김건희 여사 특검 제의 표결이 작동을 한 것은 그렇게 분명하다라고 읽혀집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여러 이유로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공천 자금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의 공천 갈등 가능성 어떤 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상대적인 거니까요. 민주당이 워낙 그게 진폭이 크고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공천 갈등이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크기도 객관적으로 좀 크지는 않을 거고 또 상대적으로도 민주당에 비해서 소리가 크게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천 막바지 아니에요. 다 했거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 총선을 앞두고 예상 결과가 거꾸로 정당의 예상 결과가 거꾸로 나온 경우에 제일 크게 작동하는 게 공천이고 공천 지금 막바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뇌관이 남고 또 터지고 있는 민주당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또 여당의 또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공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게 폭발적으로 뭐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근데 국민의힘, 제가 예. 네, 최수석 말씀 중에 한 가지 제가 그 선거 때마다 경험하는 그 소위 물갈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물갈이의 맹점이 뭐냐면 4년 전에 국민의힘 물갈이 굉장히 대폭으로 했어요. 불과 4년 전에. 그 물갈이 해서 들어온 신인들이 지금 초선 재선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 재선 의원들을 물갈이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4년 전 물갈이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저는 물갈이의 맹점이 있다고 보는데 물갈이 좋은데 물갈이한 이후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신경을 안 쓰고 하기 때문에 4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물갈이 대상이 되는 이게 물갈이의 맹점이고 물을 갈지 말고 물을 갈아야지 진짜 물갈이라면 물고기만 계속 갈아 끼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재 영입돼서 들어온 고기들이 오염된 물에 4년 있다 보니까 예. 또 물갈이의 대상이 되는. 근데 그러니까 물갈이율만 보고 이게 인적쇄신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오류가 있다. 이번에는 맹점이 뭐 있다. 특이한 상황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이라고 보는데 현저하게 그게 떨어지고 현역들이 다시 재공천 받는 이런 비율이 역대 아마 최고였을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는 간과할 수 없는 게요. 하여튼 민주당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예.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하는데요. 김태우 공천이거든요. 강서구청장. 예. 사면하고 바로 공천에서 참패했잖아요. 이번에도요. 바로 사면에서 단독 공천받고 공천받은 사람들이 막 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유죄 판결 받았던 혐의 내용을 보면 공천 조사 안 돼요. 그리고 지금 1심 재판이 끝난 예를 들어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 아니면은 못 이긴다고 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귀책 사유가 있는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안 내겠다고 하는 게 그거는 망상이고 거짓말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예. 이미 유죄 판결 받고 지금 아직 1심 판결이 끝난 사람도 주고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 판결이 났는데 항소 포기하고 사면해가지고 공천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질비합니다. 그래서 김태우 공천 이게 이제 네 번째 특징이에요. 알겠습니다. 매우 오만한데 민주당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내일 이게 쌍특검 관련해서 재의결이 예정돼 있는데 조금 전에 민주당 쪽에서 재의결 표결하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에 통보를 해왔다. 윤재호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이렇게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안 하는 거예요? 내일 민주당? 그거는 뭐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그거는 뭐 윤 원내대표의 얘기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미룬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일감으로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반발표가 나올 거를 걱정해서 이렇게 또 미루는 게 아닐까요? 적어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제2 과정에서 당론과는 다르게 반발표를 할 수는 있어도 네. 민주당은 공천을 못 받았던 컷오프가 됐던 이런 분들이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어떤 이 동감 네.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해서 24개 선거구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느 부분에 주목하시는지 짧게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죠. 오늘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네, 25개 지역 경선에서 현역들이 대거 참여하는 경선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현역들이 상당 부분 생환 경선 승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그중에 주목되는 데는 이제 울산의 김기현 전 대표, 그다음에 대구의 주호영 의원, 그다음에 김은혜 전 수석. 수석 뭐 그런 정도 아닐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 그 세 분도 경선 승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수석님은요? 예, 큰 이변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설령 한다 하더라도 워낙 압도적으로 경선 지역은 현역 불패라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큰 이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까요? 경선을 하면은 파장은 없어요. 승복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